어, 이번 시간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논리구조와 문제해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세 가지가 논리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문제해결 방법론이고, 세 번째가 문제해결 방법론을 토대로 어, 구성된 전략 수립 방법론.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컨설턴트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내부 구성원들 중에 그 밖에 김길 대표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꼭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그 지금 바쁜 일이 아니면 여기 와서 듣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밖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자연수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만약 지금 막 급한 게 아니라면 들어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들으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있는 사람 음, 지금 4명이라서. 음. 여기 공부하는 거 강요하면 효과는 떨어지긴 하더라도 이건 강요를 해서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식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지식을 다루는 일은 역사가 오래된 일이에요. 그, 만약에 이제 뭐 컨설팅을 하든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화이트 칼라로서 일을 하려면 다 모두가 지식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식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은 결국 지성을 이루는데요. 그거랑 반대되는 말이 반지성, 무지성, 몰지성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전 세계가. 응?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도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가치가 막 혼란스럽게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에는 뭐냐면 있잖아요. 결국 이 지식과 지성이랑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나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이유는 뭔가요? 위성사진. 위성사전이 거짓말이 되면.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세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던진다고요, 질문을. 위성사진으로 둥그렇다고, 그럼 위성사진 이 거짓말이면 어떡할 건데? 너가 우주선 타고 나가봤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건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논리나 이런 거의 전개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지구가 둥글다는 발상은 있잖아요. 우주선이 트기 전이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수평선이 나가서 배가 사라지는 모습이라든가 별자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관측을 통해서 지구는 평평하지 않구나. 근데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도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뭐 4세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튼튼하게 나한테 논리 구성이 작동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있잖아요. 한 20명이 모여서 너 가봤어? 우주선 타봤어? 그러면 무너진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뭐 당한다 그래? 그거? 가스라이팅. 응?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지성주의가 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가 처음에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본부터 탄탄하게 우리가 지성이라는 게 뭐고 지식이라는 게 뭐고 논리라는 게 뭐고 이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야지 그런 대응이 되는 거예요. 신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에 대한 논쟁. 이런 말이 금방 이게 다가서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오래 이 일을 해야 되거든, 오래. 우리가 컨설턴트가 됐든 어떤 무슨 연구나 과학 오래 하잖아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많은 논리적 모순이나 이런 거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 왜 이 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차근차근 한 겹씩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를 통해야만이 컨설턴트가 실제로 컨설턴트다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컨설턴트라는 거가 막 뻥튀기 돼 있어서 다 컨설턴트라고 불리고 있지만, 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컨설턴트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계가 가능하게 내가 관찰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론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지금 무언가를 조사해서 정리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서베이, 리서치,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분석 단계거든요. 거기는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오늘 이제 논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요. 논리라는 거는 말이나 그래서 사고나 추리따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라고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일상 수준에 와서는 조리에 맞게 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논리인 거죠. 이렇게 출발했어요. 논리란 말이.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거지만요. 그래서 뭐 로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로직은 원래 로고스는 레고예요. 레고. 장난감 레고. 어, 그러니까 장난감 레고는 있잖아요. 논리 훈련의 아주 뭐 상징적인 거라서 저기다 보면 모아가지고 잘 배열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레고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장난감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놨죠. 조각조각 모아서 어?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그게 논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단어 하나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이것이 정립되어 있는 거다. 이 정도로 하고요. 동양으로 오면은요. 이 논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저 대학이라는 사서삼경 중에 하나가 대학이거든요. 거기 요 대목이 나와요. 물유 본말 사유 종시. 우리가 사물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는 것들을 사물이라 그러죠. 사물은 존재하고 있는 거에 인간이 작용을 하는 대상으로 있을 때 사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은 존재하는 이거 자체 다 물인 거고요. 사는 일이잖아요. 일. 음. 이거 이거에 인간이 작용하는 과정이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과 사가 근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모든 존재하는 거에는 본과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을 구성하는 내용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 그래서 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을 탐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과학을 하는 과정이고요. 논리를 구성하는 첫 번째 과정이기도 해요. 이 본이라는 게. 음. 현상들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본을 알아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거는 본말이 있다는 명제를 넣어놓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은 반드시 끝과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끝과 시작. 모든 일에는. 그런데 여기서 일에는 종을 먼저 썼잖아요. 종. 일을 생각할 때는 먼저 끝을 떠올리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요령, 일을 잘하는 요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쓰든 보고서를 쓰든 하다못해 자질구레한 무엇을 하든 목적과 목표를 먼저 떠올려라. 그래서 종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류본말 사유종시라는 요 사자성어 두 개를 기억해 두시고요. 논리는 기납형하고 연역형이 있어요. 기납형하고 연역형. 기납형이라는 건 개개의 사실에서 공통적인 걸 추론한 다음에 결론으로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연역은 결론을 먼저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근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역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뒤에 가서 연역 기납은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 그러면은 영어로 말하면 세 가지 레벨이 있는 거예요. question하고 problem하고 trouble하고.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그래서 question 이거는 OX가 있는 거예요. 딱 그런데 problem은 이 문제는 해결안을 줘야지 끝나는 거예요. 트러블은 그 트러블에서 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 이게. 근데 우리는 문제 그러면 저 세 개를 섞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 저 세 가지 요소를 헷갈리지 않도록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구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 생활상에서 문제할 때는 이 프라블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은 사실을 규명할 때 쓰는 거고요. 프라블럼은 해결안을 하고 실행할 때 끝나는 과정이에요.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러블 리스판스는 리스크 매니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음. 이, 이 문제는 한자로 온 말이죠. 그 중국에서는 원티라 그래요. 원티.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목표와 문제, 두 번째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케프너와 트레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0년, 65년에 했는데 50년대부터 산업교육을 쭉 하다가 이때 마무리해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EMTP라는 책으로 해서 이게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요거가 오랫동안 지금도 신입사원들 교육을 이걸로 시켜요. EMTP로. 특히 제일 먼저 이 책을 도입해서 공부시킨 게 삼성그룹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들어와서 초급까지 대리까지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파생돼 가지고 이러저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잘 깔끔하게 잘 정리해 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룰 목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써 있는 현재가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갭이 있죠, 갭. 목표와 현재와의 이 차이, 요 차이,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돼요. 내년, 내후년, 10년 뒤 나는 지금이랑 똑같아. 똑같을 거야. 특별히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럼 내가 지금 할 일이 생길까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러다 보면 10년 뒤도 가면 그렇게 되겠죠. 더 심해지면 소멸되겠지만. 음. 그런데 목표를 설정한 순간, 뭐, 이를테면 3년 뒤에 나는 지금 아파트 월세 사는데 전세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일단, 돈이 더 있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월급 받아가지고 안 되네? 그러면 저축 얼마 하고, 저축으로도 안 되네? 주식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전세로 바꾸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릅니다. 문제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세종에서는 잘 안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왜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어? 이런 말을 지적을 많이 당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느냐 이런 말을 그렇게 바꾸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너는 왜 목표의식이 없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인간의 삶은 이 구도로 작동되는 삶이에요. 단지 의식을 떠올리느냐, 안 떠올리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오늘 혹시 약속 있나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잡힌 순간 목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모르지만 데이트 약속이라 그러면 잡혔잖아요.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건 이 약속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출근할 때도 내가 회사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다시 재질문을 안 할 따름이지. 인간의 삶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목표가 있고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해 나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이거를 떠올려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가 하늘과 땅만큼의 사람의 향후를 결정하는 힘이 엄청 큰 거예요. 목표를 항상 점검하는 습관. 일상 속에서도 그렇고요. 일을 할 때는 틀림없어요. 요거를 조금 구분하면요. 투비, 그러니까 미래잖아요. 지금 나보다 이제 나아지는 투비를 설정할 때 그 차이는 향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향상 문제가. 근데 내가 작심삼일 일주일 전에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못 일어났어. 그러면 오늘이라도 일어나야지 할 때는 회복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 기점으로. 음. 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일상에서 이 문제랑 목표랑 이해라고 했지만 이 문제 해결이 대부분인 거예요. 회사든 어디에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저 회복 문제와 향상 문제의 솔루션 찾는 일이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 돼요. 임무가 돼요. 그래서 목표와 문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인식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이게 잘 정리해 놓은 교재고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필요하면 참조하면 되고요. 둘 다 돌아가셨나 그렇고요. 이제 그 아드님이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지금도 뭘 해요. 캐프너 그, 이거 한 번 정리해 놓으니까 후손들까지 그 미국에는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런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까지 먹고 사는 데가 많아요. 그거 배워가지고. 어, 어, 그러고 여러 가지가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래되다 보니. 그리고 요 브렉스루스 띵킹이라고 그 이스라엘하고 일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책이 한때 꽤 유명했는데요. 어, 꽤 유명했는데 요 브렉스루스 띵킹은 뭐냐면요. 목표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 작업을 하든 뭘 작업을 하다 뭔가 막히고 헷갈리면요. 이게 왜 하려고 했지?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엉켰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질문을 던져봐요. 원래 이거 내가 왜 하려고 했던 거야? 그 원점을 짚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목표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그랬다. 앞이 빠졌어. 앞이 왜 도망갔지? 아닌데. 앞에 종합해놓고 내가 뒤에 풀었나?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음.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론은 아까 그 트레고와 케프너가 정리해 놓은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퀘스천이 있고요. 프로블럼, 트러블 이 순서가 되는데요.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상황 분석, 현상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해요. 현상 분석. 현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그건 여기 컵이 있네, 여기 과자가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퀘스천에 해당되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프로블럼을 분명히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어, 솔루션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의 해결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내가 가능한 해결안을 선택해야 돼요. 음. 선택하고 난 다음 실행하거든요. 그 안을. 근데 그럴 때는 트러블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안을 선택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안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새로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기가 쉽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훌륭한 그 해결안을 내는 사람은 그 해결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건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해결안이 없고요. 다시 거기서 생기는 추가로 생기는 이 문제들을 짐작할 때 솔루션이 종합적인 솔루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귀납적인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프로블럼이 결론으로서 도출되고 나면 다시 해결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연역적인 논리가 작동되게 돼요. 결론을 통해서 구성화하는 단계가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납에서 연역으로 가는 이 논리 구조가 우리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기본 구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놨구나. 지금 이 지금 앞에 말했던 그 일련의 과정의 그 논리에 대해서부터 다시 살펴볼 건데요. 요 오른쪽에 저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은요. 제가 2000년쯤 번역해서 소개한 책이에요. 음,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을 원래 제가 소개할 때는요.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요. 어, 그 능력회 컨설팅에 가가지고 그 살펴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이 방법론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컨설턴트들이 이 국리를 하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해가지고 저 로지컬 싱킹, 맥킨지 문제 해결 방법론 이런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요.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읽고서 공부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게 그때 출판돼 가지고요. 그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거의 베스트셀러급이었죠. 음.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그 번역한 걸로 냈는데 지금 생각해서 그냥 내 이름으로 바꿔서 조금 바꿔서 내 이름으로 낼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음. 그때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런 걸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음. 음. 실제로.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편 그때 났으면
계속 지금도 인쇄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논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음, 근데 이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이 원래 제목은요,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저 책의 제목이. 근데 그때 출판사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고 싱킹이라고 해야지 팔린다고 했는데 그게 맞은 판단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지컬 싱킹이 아니라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 책 제목이. 원래 제목은. 그리고 저 책은 맥킨지에 다니던 그 당시 80년대 홈페이지 만들던 여사원들이 있었어요. 홈페이지. 그때 막 여러분들은 뭐 이제 낯선 이야기였지만 95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고 그리고 나서 막 홈페이지 90년대 초반쯤 인터넷이 시작된 거예요. 그 그리고 일본에서도 홈페이지를 막 만들었거든요. 회사마다. 그럼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을 했던 맥킨지의 여사원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컨설팅 테마가 된 거야. 우리 홈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홈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 특화돼서 하다가 컨설턴트로 성장했어. 그리고 그, 그 데르고라는 두 명이 쓴 책인데 그 두 사람이 이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책도 떴고 그 사람들도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제 성장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논리적으로 잘 대화하는 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논리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논리는 항상 A는 B, B는 C, 그래서 A는 C.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 있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렇죠? 음. 요 논리를 형식 논리라 그래요. 형식 논리. 어, 그 논리가 형식적으로 통일돼 있다. 포멀 로직이라 그러는데 저거를 잘 정돈한 출발점에 있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예요. 그 옛날에. 음. 그리고 그런데 저게 논리적 소통이잖아요. 근데 소통의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사고를 정리하는 건 좀 다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처음 말하는 지점이랑 대화가 진행될 동안에 똑같아야 돼요.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어떻죠? 사람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다시 말해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A는 B, B는 C인데 그동안에 A가 A 다시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A 다시는 C랑 같아질 수 없잖아요. 요게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런 논리를 고민하는 것을 변증 논리라 그러는 거예요. 변증이라는 건 말로 증명하다는 뜻이거든요. 변증 논리. 이 변증 논리를 설파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는 이 변증 논리와 형식 논리 두 개를 결합해 현실 속에서 올바른 논리적 구조들을 잘 헷갈리지 않고 분별해낼 수 있어요. 저 책이 장점이 뭐냐? 저 변증 논리가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 하나를 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 오랫동안 LG에서 신입사원들 교재로 지금도 쓰고 있는 오랫동안 썼어요. 이 책은. 그래서 그러면 최초로 돌아가 보면 서양 철학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티칸에 여러분들 혹시 궁전 가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저런 벽화에 있어요. 바티칸 가보신 사람 계신가요? 바티칸에 나중에 가면 꼭 이거 찾아보세요. 있어요. 벽화. 저 벽화가 있거든요. 저게 뭐냐 하면은 그 그리스 철학자를 쫙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플라톤부터 쭉 있거든요. 그 그림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제일 윗선생님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그 마지막이죠. 그 플라톤하고 둘이 이 플라톤 제자인데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해가지고요. 제 오면은 너는 머리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왜 옷은 그러고 입고 다니느냐? 이런 지적질을 플라톤이 해서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도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었어. 갈등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만든 그 뭐 우리 같은 대학 아카데미 같은 게 있었는데 원장을 자기를 시킬 줄 알았는데 지 조카를 시켜버려. 그래서 저,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개론 시간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 차이에 대해서 써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 시험 문제가. 나는 열심히 뭐 플라톤 이데아론이라 그래가지고 어,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그런 거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질적인 걸 추구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내용으로 쓰고 있는데 내 친구는 딱 세 글자 쓰고 나왔대. 세대차 이렇게 세대차라고 세대차. 이게 별로 안 웃기나 본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있었던 그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음, 계속.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적질을 하게 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꼰대라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저 옛날부터 쭉 반복돼 있다는 거. 지금 특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이유도 뭔가 숨겨져 있겠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꼰대 뭐 이런 거가 지금 특징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내가 해드리는 거야. 음. 반복되는 거로 반복되는 거. 저 때부터. 음. 근데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정리를 하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과학을 만든 출발점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책을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뭐 옛날 그 오래된 사람들 책이 그, 그 나중에 제자들이 정리를 해놓잖아요. 정리들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 글이 맞니 안 맞니 이런저런 거가 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이라는 책이 있고 우리나라도 번역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책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론과학, theoretical science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자연과학들을 주로 거기에다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practical science라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윤리학 같은 거, 정치학 같은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회적 동물이 원래 그 정치적 동물이란 political이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그런 것이 practical science.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사회과학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기한 제목인데 프로덕티브 사이언스라 그래가지고요. 생산적인 과학 이런 제목을 붙여서 수사학, 시학을 거기다 다뤄요. 근데 그때 정리한 수사학이라는 의미는요. 요새 말빨 길러주는 학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거 남하고 논쟁할 때 지지 않으려 그러면 어디서 치고 빠져야 되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서로 그런 걸로 힘겨루기를 많이 한다면서요. 응? 꼬리 잡고 치는 방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 수사학이란 법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 과학이란 관점으로 볼 성격은 아닌데 하여튼 과학이라고 붙여놨고 그것도 법칙성이 있다고 정리했으니까 오만 가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르네상스 이후에 그 서구의 과학 체계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저렇게 정리했던 거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오르가논이라는 거는 그 우리 그 유기체 갖고 있는 위, 심장 이런 것이 오간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저기서 쓴 말은 도구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나머지는 과학 붙여서 보냈는데 요거는 그런 과학을 받쳐주는 도구라서 따로 오르가논이라고 편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변증론, 궤변론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자기 관점을 가지고 정리한 거라면 변증론은 굉장히 무시해요. 음.
그 변증 논법이라는 거는 우리 사고 체계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개변론이라는 거는 뭐 알듯이 그 논리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개변 학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싫어하는 애들은 다 개변론자예요. 어. 근데 그만큼 뭐 자기한테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연역 기납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연역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한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길다라는 스타트를 가지고 인간 말 이런 건 구체적으로 범주가 더 구체화돼 있잖아요. 보편적인 범주에서 구체적인 범주를 증명하는 걸 연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피가 깨끗한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길다라는 공리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저 공리가. 음. 저 공리를 구성하는 게 귀납을 통해서 구성하는 건데요. 여기서 귀납법은 연역 귀납은 아리스토텔레가 인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순환 논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틀린 거야. 저 귀납은. 그 논리 구조를 설명해서 저렇게 정리해놨지만 그래 나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이런 친구들이 귀납은 저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연역의 공리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재정리를 해놨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업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리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역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은 기납에서 연역으로 흐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우리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게 감각에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기억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지혜를 이룬다. 요 단계거든요. 근데 요 단어가 어, 이 감각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오감이잖아요. 우리 뭐 시각으로는 이거는 세모났네, 동그랗네, 네모났네. 이거는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됩니다. 애기들 데리고 그거 막 공부시키잖아요. 세모났네 지금. 형태 구분하는 것들을 범주적으로 구분시켜주는 그 학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달다, 짜다, 시다 뭐 이렇게 맛, 그 다음에 거칠다, 어쩌다 촉각,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각이죠. 음. 이 감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감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기는 기억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억. 나중에 우리가 인지론의 과정을 보면 지각 단계가 있는 건데요. 지각. 감각을 가지면 감각은 오류가 많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뜨거운 물에다 찬물에 들어가면 찬물에다 뜨거운 물에 가면 덜 뜨겁게 느낀다든가 냄새가 막 역한 냄새가 나는데 좀 지나면 냄새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시각은 원근법에 착각이 금방 있잖아요. 그렇죠? 달이 이렇게 손톱으로 가려지니까 손톱보다 작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 잘못되잖아요. 손톱에 가려지긴 하나 저는 얘보다는 큰 거야. 이런 판단을 하려면 지각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기억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는 저 경험이라고 표현된 거 있잖아요. 그 경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러저런 걸 많이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데 전해줄 수 있는 능력 단계를 경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 경험이 컨설턴트에 대응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런 것이 쌓이면 지혜, 날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음. 요 과정이 반복돼서 논리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형식 논리학을 이룬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형식 논리는 어릴 때 산수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형식 논리를 잘 정리한 방식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이 변증 논리는 사실은 더 오래됐고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예를 들어서 그 제논의 그 모순이라 그래가지고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 구간에 화살을 쏘았어요. 내가 관찰해 보니까 반 왔어. 또 반 왔어. 또 반 왔어. 반 왔어.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반씩만 오면 도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내가 막 안 맞겠네? 그래서 쏴봐라 그랬더니 맞고 죽지.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시간이 멈춰진 상태에서 자기가 형식적으로 반반 잘라는 거에 불과한 거야. 현실은 뭐죠? 시간이 흐르고 연속적이 작동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 놓쳐버리면 살살 맞고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게 옳다고 믿고 있어서 그대로 실천했다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사실은 현실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 논리를 통해서 형식 논리가 서로 보완돼야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논리에 그것이 올바른 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변증 논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증 논리와 형식 논리가 결합돼 가지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과거로 이야기하는 영역이 지금 등장한 게 양자역학이에요. 음. 양자역학에 가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형식 논리만 가지고 하면은 맞지를 않아. 음. 그게 그 양자역학에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모순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모든 거는 대립물이 저기서 대립물이 통일돼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 어렵진 않죠. 음. 어릴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힘이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어서 지구가 동그랗게 밑에 붙어 있어요. 지구가 땡기니까. 그렇죠? 굉장히 강한 힘이죠. 우리 몸이 중력에 적용돼 있어서 버티는 거지. 우리 몸이 중력에 적용되면 짜부러진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을 이기는 힘들이 있어요. 중력이 그런데 우리가 짜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 짜부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우리 내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나누고 들어가면 원자핵과 전자가 도는 이 힘이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가 당기는. 이 힘이 중력보다 강하니까 유지하고 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전자기력이 돌아도 이 양자핵은 양자, 중성자, 중간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양자핵은 이것이 그냥 떨어져 뭉쳐 있어. 그럼 이 핵력은 이 전자기력보다 더 센 거야. 이 핵력은 중력보다도 세고 전자기력보다도 엄청나게 센 거지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성자, 중간자, 양성자 속에 보면 쿼크라는 게 들어있어요. 쿼크. 그게 제일 작은 거야. 그게 세 개씩 들어있어. 세 개씩. 근데 이 쿼크가 하나는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 쿼크와 마이너스 쿼크가 있어. 대립물이 통일돼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만사가 이렇게 쭉 펼쳐져서 있잖아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면 반드시 나쁜 일이 붙어 있어. 좋은 일이 우리 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큰 행운이 오면 그거에 즐거워하다 보면 큰 위험에 빠져. 어떤 행운이 있으면 반대가 붙어 있겠지. 이게 변증적 사고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 겸손하는 윤리학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사물 법칙처럼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걸, 이걸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상 살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니까 변증론과 형식론을 반드시 다 두루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뭐 변증법도 지금은 쉬운 책들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서 참고하고요. 또 하나 변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 쌓이면 질적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 세계에서 어느 날 깨어났더니 내가 도사가 돼 있더라.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질적 변화, 내가 질적으로 점프업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건요. 날마다의 조금씩 양을 모으는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변증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 다시 돌아가서 음,
이 로지컬 싱킹과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요거의 스타트가 어떻게 됐냐면요. 어, 논리적 소통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스몰톡이라든가 그냥 뭐 친구들끼리 그렇게 농담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거는 뭐 구태여 그 원하는 게 뭘까 목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사람 말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리뷰해 보면 느낄 거야. 친구한테 너 오늘 이쁘네, 옷 이쁘네. 이 말에 진짜 이뻐서 하는 거. 그래 너 잘났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죠 말할 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쓸데없이 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뭐 가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거는 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원리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조급해서 있잖아요. 자기 말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앞서요. 근데 듣는 게 사실은 우리 뇌는 있잖아요.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듣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 뇌는 말하는 걸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말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뇌 구조가 그리 작동돼요. 뇌의 원리가 그리 돼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그 뇌과학자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그러니까 잘 듣기 싫어. 그러니까 상대방 말하면 있잖아요. 금방 뭔가를 내가 이렇게 피드백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여기서 노, 논리적 소통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과제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음. 이것도 대화 과정에서는 어,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테크닉하는 측면이 있어요. 답변을 알았는데 바로 말하면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일 단계가 안 되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 돼요.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공식이 AIDMA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 행동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거든요.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AIDMA. 그 AIDMA라는 소비자 행동론의 처음 청년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초로. 근데 지금까지도 이 정리를 뛰어넘는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에 옮길 때는 AIDM이란 단계를 밟는다는 뜻이에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과자 있네? 이게 어텐션이에요. 음, 이게 뭐지? 다가오면 인터리스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먹고 싶네. 이거 나 찹쌀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하면 액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비 행동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대표님한테 보고를 한다. AITMA를 봐야 돼요. 내가 뭘 정리를 해서 갔는데 뭘 들고 갔어. 근데 여기 어텐션 상태잖아요. 근데 잔뜩 들고 가면 열심히 보려고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듣죠. 그때는 간단하게 말해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 제안 제출하는 시점이 돼서 액션으로 옮기려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찌 됐어 하면 한 장짜리 정리해서 들고 가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죠.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음. 이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단계에 그 상대방이 있느냐를 구분할 때 AIDMA라는 기본 공식을 염두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잘 소통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논리적 소통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요, 우리가
논리 그러면 대부분 형식 논리, A는 B, B는 C, A는 C. 이렇게 형식 논리를 논리라고만 생각하는데 변증 논리랑 결합해야 된다. 현실 속에서는 다 변증 논리. 왜냐하면 현실은 다 변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증 논리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현실의 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대화를 잘하기 위한 논리적 컨텐츠의 구성이 형식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요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전제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이럴 때는 그 단계별로 상대방의 수용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에 잘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다 아는 내용 같죠? 어려운 거 없죠? 음.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기본 원리를 잘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서 일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 소통 과정이에요. 음, 그 회사 조직은 하여튼 결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보고를 올리면 돈을 이제 이렇게 기획안이나 이런 거를 올려서 결제를 받잖아요. 음, 그래서 기안에서 올리면 이제 결제를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결정돼서 예산을 받으면서 올리는 거를 품이라 그래요. 품의. 이 단어를 기억해 둬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 생활에 가면 품위서 올렸냐? 이렇게 하면 그 결제 서류 올렸어 하고 품위서 올려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품위서라는 말은 그 최종 버전에서 이 예산을 받아낼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구분이 될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셔요. 그 단어도. 이게 지금은 다 금방 해서 세종 전에 다른 직장 경험이 있는가? 저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직 경험이 여기만 우리 세종에서 벌어지는 가지고 조직을 짐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물론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숫자가 좀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 600만 개인가 뭐 하여튼 뭐이 정도 숫자가 있으면 그 1000명 이상 회사가요. 0. 몇 퍼센트밖에 안 돼. 음, 그리고 지금 세종이 지금 한 20, 30명 이렇게 다 넣으면 되면 그 정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위 한 4, 5%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네. 대부분은 있잖아. 5인 이하,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를 구성하고 있어서 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대기업이나 큰 데는 이제 빡빡하잖아요. 다 자동화되고 서로 그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더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또 뭐 나중에 그런 데 할 때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그쪽에 대한 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 그 조직은 다 조직 인원들이 큰 데잖아요. 그쪽의 용어들도 자꾸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그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 우리 컨설팅 할 때, 그쪽 담당자들이 내가 이해를 못하면 우선 화부터 나잖아요. 응? 특히 이제 여기서는 경지실이라고 부르나? 거기서도 소통을 할 때 그런 맥락을 몰라서 내 관점으로만 들어버리면 거기서 트러블이 발생해요. 응?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구조가 작동돼서 어떻게 말하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지금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좀 물어봐야 돼.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그거 참조하라고 내가 그런 표현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의 그 회사 내에서 소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일단 내가 말하는 거가 사실에 바탕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해 있어야 되고, 스토리 라인이 잘 구성되어 돼 있어야 되고, 목적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참고로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비논리적이면 목소리가 말끝트리고 정보약하고 감정지향적 이렇게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이것도 어, 그런 범주의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핵심은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란 단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 그거는 내가 대표님 할 때 대표님 입장에 서 보는 거. 클라이언트면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 보는 거. 이 유추를 하겠다는 생각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 경험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나마 이게 추체험, 내가 안 한 경험을 하는 게 드라마 같은 거에서 막 묘사되는 거. 근데 요새는 드라마도 과장도 심하고 만화책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렇긴 하나. 어쨌든 우리가 뭐 소설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추체험에 도움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하고 그런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항상 사람은. 음. 근데 자꾸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를 사람한테 말을 들어서 늘린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확보한다거나 하는 것들 평소에 자꾸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학습 능력이 좋아져요. 음.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답은 없지만, 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늘 피곤하게 살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왕 피곤해지는 거,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피곤해지는 쪽이 나아요. 그쵸? 그 평소에 무엇을 보든지 배운다는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야지, 어, 시간, 공간으로 나는 제약돼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 예를 들면 뭐 유튜버 중에 여행 유튜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여행 유튜버. 요새 나는 따거란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 유튜브를 보면 정보가 많아. 어떤 애들은 그냥 가서 뭐 밥 먹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음. 핵심은 상대방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제한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 저 말이 흔하게 그냥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 입장에 선다는 거를 곰곰이 잘 생각해서 그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논리적 소통을 위해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대방 원하는 건 알았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내가 나름대로 구성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논리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정리될 때가 형식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과 근거와 방법을 구분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구도를 갖고 있어야 잘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과 근거, 방법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잘 안 될 때 기본적인 함정이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잘못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요령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좀 어려운 게 우리 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좀 이따 봄 오잖아요. 봄. 봄. 내가 말했어요. 지금 봄. 제일 먼저 뭐 떠올랐어요? 봄 하니까. 봄. 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지금 봄 이야기 했잖아요. 봄. 저쪽부터. 봄 하니까 뭐 떠올라요? 꽃, 따뜻함, 날씨. 날씨. 내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건데 써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100명 모아도요. 어떤 단어를 던졌을 때 같은 말을 쓴 사람이 거의 제로야. 음, 우리 커뮤니케이션 강의할 때 내가 매번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그렇다면 뭔 단어를 써놓고 그때 떠오르는 단어 그리고 써봐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옆 사람하고 비교해라. 그래서 같은 말이 있느냐? 없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떠올리는 구체상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 구체적인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용어집이란 걸 다 만들어 놓기도 해요. 우리 회사에서 품질이라 하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성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용어집을. 그래서 학습을 시켜요.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만큼 커뮤니케이션은 그리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과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결론이라는 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동상이몽이 돼. 그리고 나는 그 다툼의 원인도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은 언제 이렇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러면서 서로 나는 말했어, 너는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다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무엇인가 소통할 때는요,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음. 그래서 여러분은 뭐 가끔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교대할 때 있잖아요. 막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려서 교대를 해. 그 기차 같은 거에서 이제 이 조용 그 기관사끼리 교대할 때 이거 막 가르치고 이렇게 막 해서 교대하는 그런 거 혹시 구경한 적이 있었을지 몰라. 민 같은 걸로 돌아다니니까. 근데 왜 그런 절차를 두느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그 용어의 불통일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부딪히는 충돌이 꽤나 있을 거예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상하든. 음.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항상 사람은 내가 말하면 100% 알아서 없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대표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주고받을 때는 확인 절차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분명.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하게요? 군대 갔다 왔나요? 네. 복창하게 하죠. 복창. 내가 말한 거 다시 말해봐.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소통에. 음. 그 부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거. 어, 근거할 때, 이 근거도 첫 번째는 이 논리적 구조가 A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A가 이건 순환 논리거든요. 이따가 이 순환 논리에 대해서 그 순환 오류라 그러는데요. 그 오류 이야기하면서 정리될 건데 그리고 이것도 이게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면 사실 그 맞아 사실이야 봤어 이거 약해져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사실을 볼 때는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는 거는 이제 수사법에 그런 거를 써요. 근데 지난 시간에 강의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사실은요. 객관적 사실은 신밖에 몰라요. 신밖에. 인간들이 소통하는 건 다 확률적 오류를 가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범주를 알고 있어야지 그런 수사법으로 공격하는 친구들한테 대응 조건이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방법. 방법일 경우에도 핵심 단어가 중요하지 수식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수식어가.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들을 그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하려면 있잖아요. 추론 능력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바람 불면 통장사가 돈을 번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람 불면 먼지 날리고, 먼지 날리면 눈병 돌고, 눈병 돌면 소경이 늘어나고, 소경이 늘어나면 삼위산악기로 연주하는 거지가 늘어나고, 삼위산악기가 늘어나면 고양이로 만들기 때문에 고양이 가죽이 필요해서 고양이가 줄고, 고양이가 줄면 쥐가 늘어나서 쥐가 통을 갉아먹으니까 바람 불면 통 장사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추론 과정이 있잖아요. 이 추론 과정에 스스로 내가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바람 불면 먼지 날린다. 이게 맞는 말이냐? 몰라, 그건. 바람 불어도 실내에서 먼지 안 날려. 그쵸? 그 안에 여러 가지 바람 분다. 1.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다 있다. 2. 다 그 밖에 있다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점을 또 염두에 둬요. 추론할 때는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쭉 하는 훈련, 이거는 그 서로들 있잖아요. 질문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세 번, 네 번 던질 때마다 내가 답변이 되느냐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런 게 늘고요. 평소에도 이 추론을 이 추론하는 그 훈련 과정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일본어 못하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어 못하는 중국어를 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수 있고 한국어를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거를 만족하는 밑에 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앱들이 있어요. 앱들이 앱. 요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추론하는 거, 이런 것도 이 추론을 훈련하는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하는 거 있잖아요. 답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why so, so what을 구성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데? 그래서 어쩔 낀데? 뭘 할 건데? 이 두 가지 답변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데 집중하다 보면 저걸 까먹어. so what을. so what을. 어.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so what이 먼저 중요해요. 가설적으로 so what을 생각해야 why so가 풍부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서를 쓸 때 why so에서 출발하면은 이게 수렴이 안 돼. 응? why so so what인데 so what을 우선 떠올려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 구조를 맞춰야 되는데요. 이 why so와 so what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MEC하게 챙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MEC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모으는데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다 들어왔느냐를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로 MEC, why so, so what 이거가 우리가 논리적 사고할 때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고요. 이제 MEC 하는 방식은 이를테면은 뭐 그 잡지를 만들어서 또는 뭐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나눠 보는 거예요. 저거는 정기, 부정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쭉 브레이크다운 저거를 로직 트리라 그래요. 저렇게 전개하는 쭉 분배해 나가는 과정을 이 로직 트리를 만드는데 정기, 부정기 요 지금 로직 트리는 있잖아요. 뭐에 의해서 쭉 전개된 거예요? 기간에 의해서 전개된 거죠. 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요 포인트가 무슨 말이냐면 어, 그래서 MEC는 요 단어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줄임말이에요. 뭐냐면 각각 독립된 사항끼리 누락 없이 다 모아놓은 것이 MEC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설문지 쓸 때 있잖아요. 설문지 작성의 기본 원리가 MEC예요. 뭘 물어보잖아요. 답변은 MEC하게 돼 있어야 돼요. 중복돼 있어도 안 되고요. 또 누락이 있어도 안 되죠. 그래야지 답변을 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MEC 개념은 우리 사고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MEC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MEC 개념이 범주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분류를 해요. 분류를 가지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 나가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묶어 나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가 저 MEC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MEC예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빠진 게 누락이 있는 거죠. 예. 남자, 여자, 기혼자. 이거는 MBC예요, 안 해요? 그 미혼자는 어디 도망갔어? 그쵸?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자동차를 승용차, 지프차, 디젤차 이것도 중복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EC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행을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되면 MEC 해줬어요. MEC를 할 땐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국내, 해외 이거는 여행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거죠. 어, 그러면 저건 MEC예요, 안 해요? 해줘. 저거 말고 다른 건 없죠. 그걸 기준으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국내, 해외밖에. 나라 밖이냐, 나라 아니냐니까. 교통수단은 육상교통, 해상교통. 이건 안 하죠. 바로 지하철도 있고, 육상이 아니라 지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요소도 있죠. 항공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죠. 음료수 저장법. 이거는 상온, 냉장, 냉동, MEC. 이거는 저장 방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MEC예요, 안 해요? 뭐가 빠졌죠? 온장이 빠졌죠. 온장. 온장. 음. 인류, 음악 좋아하면 그림, 이거는 뭐, 보나마나 아니죠. 이거는 기준 자체 설정이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음. 이렇게 MEC 할 때는요, 핵심이 뭐냐? 저게 다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 그쵸? 기준. 그러니까 MEC를 잘하는 방법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해요. 이 그래프는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냐면 있잖아요. 라이프 스토리를 말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라이프 스토리를. 그럼 사실 좀 막막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래프를 한번 저기 표시해 보세요 하면은 행복한 날은 플러스 내가 침울했던 거는 마이너스라고 인생을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게 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라이프 스토리 설명해 주시면은 엄청 말이 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포착하느냐 안 포착하느냐가 내 말을 버벅거리게 하느냐 안 버벅거리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거 어떤 그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모으는 걸 프레임워크이라 그러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있잖아요. 뭐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환경 분석할 때 쓰는 프레임워크예요. 자사, 고객 시장, 경쟁, 그리고 유통 채널 이렇게 묶어 놓으면 환경을 다루는 요소가 빠지지 않고 다 들어왔다. 요렇게 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프레임워크가 구성되는 게 다 MEC양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이 구성되는 거고요. 요런 프레임워크들을 도구라 그래요. 도구. 우리가 이 방법론하고 도구는 다른 개념이에요. 방법론은 일하는 순서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환경 분석하고 수합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고 실행 과제 추출하고 이렇게 정리된 걸 방법론이라 그래요. 근데 환경 분석할 때 거시 환경은 패스트를 쓴다. 사업 분석할 땐 3C를 쓴다. 마케팅은 퍼피를 쓴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뭐라 하냐면 도구라 그래요. 도구. 그리고 얘를 잘 다루는 능력을 스킬과 테크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도구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망치는 뭐 했어요? 못을 박을 때. 근데 난 머리 때릴 때도 써요. 용도가. 그쵸? 꼭. 그렇지만, 자, 망치하고 톱을 그렇게 구분해서 톱은 자를 때, 망치는 뭐 못 박고 이럴 때, 더 추상적으로 그러면 압력을 가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때, 이렇게 표현되겠지만,
그러니까 톱과 망치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면 톱과 망치를 잘 써요? 잘 써요. 망치를 하면 망치질 잘해. 손 안 두들기고 잘 들어가게 잘 할 수 있어요. 도구는 안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알았다.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 분석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럼 어떻게 잘 써요? 자꾸 써봐야 되는 거죠. 써봐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 이런 도구를 알고 싶은 욕망들이 강해. 근데 알아봐야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해됐죠? 네. 하지만 방법론은 모르면 안 돼. 방법론 일하는 순서거든요. 일단 환경 분석 다음에 수학 분석하고 수학 분석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는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되는 거야. 수학 분석해서 환경 분석할 수 없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순서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순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거 뭐 식상하고 누구나 하던 방법이니까 무시하려고 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방법론은.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도구는 알았다고 해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법론을 학습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구는 어차피 알아도 안 쓰면 실력이 안 늘어. 도구를 잘 쓰려면 많이 해봐야 돼. 많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구분 이해됐죠? 요것도 이 구분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 일할 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예. 나는 왜 이렇게 밤낮 이러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 구도를 이해 못하면. 뭘 강조하는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런 이 도구들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요거는 저런 도구가 있다는 거 알고요. 이거를 이제 MEC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다 읽어봤죠? 이거 어떻게 MEC하게 음료 자판기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에요. 음. 그럼 아까 저기 온장, 냉장, 냉동 뭐 이렇게 보관 방법에 따라서 구분되겠죠? 그렇게 구분될 수 있고. 근데 또 뭘로 구분돼요? 용, 용도? 용도는 뭐 손님용 이걸로? 그거는 구분 안 될 것 같은데.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지? 이게 뭐 옥상에 둘 것인지 음. 아니면 사무실에 둘 것인지. 여기, 저기 사무실 빌딩이라고 말했구나. 근데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진다고? 들어가는 음료는 음. 어쨌든 지금 말한 것들이 기준을 검토하는 거예요. 보관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용기에 따라서 구분되겠죠. 그렇죠? 음. 바틀에 들었냐, 캔에 들었냐, 병에 들었냐, 그렇죠? 그것도 그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 자판기 중에 그 즉석식이냐, 아니면은 그 뭐죠 그거 믹스 커피 내리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공급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순서대로 로직 트리에 각각 이렇게 어느 순서에 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이렇게 정리돼야지 저거가 잘 정리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킨 다음에 이렇게 코멘트 해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 같지만 안 쉽습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내가 말해주니까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해보라. 여러분 처음 보고서 쓸 때 이런 걸 하는 거거든. 그때 기준을 무엇을 잡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해놓은 기준은 금방 따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컨설턴트로 발전해 나가려면 스스로
기준을 찾아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생겨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기준 설정은 경험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음. 이제 고객의 소리가 이렇게 막 들어왔어. 이거를 이제 MEC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범주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로 말하면 제일 처음에 논리 구조는요. 모든 거는 귀납에서 출발하면 관찰하잖아요. 관찰하면 막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묶어야 돼. 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되거든요. 범주화를 하게 되는데 범주화할 때 원리가 MEC예요. MEC로 묶어나는데 그때는 그 MEC를 묶는데 하는 게 무슨 기준으로 묶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프레임워크처럼 보통 서비스는 보통 세 가지로 묶어요. 하드, 소프트, 휴먼. 음. 요거 저기서 하드웨어랑 관련된 거. 뭐 건물의 위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드잖아요. 소프트. 거기에 뭐 매뉴얼이라든가 접대 뭐라든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뭐 친절한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유형을 할 때는 이게 거의 보편적으로 하드, 소프트, 휴먼. 이게 기본 프레임워크처럼 있어요. 이런 걸 알면 금방 정리가 되겠죠. 안 그러면 저기에서 어떤 창의적인 기준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MEC를 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이를테면은 PEST라고 지금 해서 하나의 범주화시키는 방법론이 있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도구를 내가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음. PEST 이것만 가지고 다 MBC 안 되네?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다른 건 못 들어갈까? 아니면 P라는 게 정치잖아요. 그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현상하고 법과 제도는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할 수 있다고. 그게 PEST면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은 아니거든. 어떤 분류할 때 하나의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제일 잘 정리할 수 있어라고 제시된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이거를 내가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 경험 이런 걸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도구는 내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망치가 망치가 못 박을 때 쓴다 그랬잖아요. 돌로 못 박아요? 망치 대신에 돌 가능하죠? 망치가 없으면 돌로라도 해야 돼.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망치보다 돌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PEST다. 이런 식의 도구들은 다 그런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거는 내가 기준 설정을 잘하고 MEC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원용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다만 방법론은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근데 보통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C는 잘 이해됐죠? MEC는 범주화하는 기술이다. 범주화. 그리고 이 개념에 강해야 돼요. 어, 이 범주를 하고 나면 그 범주에 대해서 개념이 붙는 거거든요. 이 컨설턴트가 잘 되려면 개념을 엄정하게 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개념을. 음. 내가 요렇게 묶어놓은 거를 사탕이라고 불렀어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고서 쓸 때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경영이라는 건 어떤 범주를 경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영이 도대체 어디까지 포괄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영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고 무슨 의미가 이렇게 추적해서 봐야지 그것이 정말로 범주를 잘 담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문장에서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써놓은 단어가 많아. 여러분들께도 스스로도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써놨어. 뭐, 좀 당장에 떠오르진 않지만, 이 현상을 분석하면, 이거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현상이 무슨 뜻이야? 그럼 내가 답변이 돼야 돼. 그쵸? 음. 분석은 무슨 뜻이야? 답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내가 최소한 이건 완전히 아는 단어다, 모르는 단어들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요새는 사진 찾기가 쉽게 돼 있잖아요. 그쵸? 금방금방.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개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면 범주하는 기준에 대해서 더 이 능력이 생겨나요. 평소에 훈련 과정을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 비약, 저건 아까는 이야기의 중복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MEC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언 부언한다는 말은 중언은 겹쳐서 말하고 부언은 쓸데없는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중언 부언 안 하고 그러니까 중복이나 이런 것을 누락을 없애려면 MEC 사고를 기본으로 갖춰라.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비약을 없애려면 와이소 소왓을 내가 그 구조에 와이소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지 소왓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지 이걸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와이소와 소왓이 구성되는 걸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어, 이 유형 중에 하나가 왜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어떨 건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과정인 거고요. 요거는 결합된 형태로 써가지고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주어진 어, 목표는 요 과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음. 과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데, 그건 왜 나왔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구도를 이건 정리한 거고요. 근데 이것이 정리되는 방법이, 하나는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걸, 이거 귀납이 되는 거예요. 귀납. 관찰 하나하나 한다. 묶어가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귀납에 되는 거고, 귀납은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통찰이라는 건 연역이 되는 거예요. 연역. 음. 어떤 공리나 가설에서 출발해서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논리는 기납, 연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나왔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논리 구조는 기납이냐, 연역이냐 이 두 가지죠. 음. 근데 기납하고 연역이라는 단어가 별로 잘 안 달라붙죠. 그렇죠? 그 귀납은 귀자만 귀는 돌아갈 귀잖아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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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자라는 게 네.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간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구체적인 거다. 이런 거. 연은 연상 이렇게 끌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음, 음. 근데 하여튼 그 단어가 잘 안 붙어. 그러니까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에서부터 결론 도출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귀 돌아간데 어디로? 결론으로. 그러니까 구체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음. 연은 이끌어낸다는 뜻인데 이건 어떤 가설에서 출발해서 이 구체적인 실행들을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나 면역이 아주 기본이니까요. 이 두 가지 구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에 유용하게 쓰는 도구가 이 로직틀이에요. 어떤 생각을 정리할 때 있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리되죠. 또 그거에 따라 기준을 잡고 이렇게 여기 정리되는 과정은 MEC 이야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정리할 때 MEC 이야기, MEC 이야기, MEC 이야기. 그리고 이쪽 구조는 Y소 핫이 되는 거예요. 요 구조는. 이 로직 트리 정리를 잘하면 이 보고서의 논리 체계를 잘 구조 잡을 때 있잖아요.
로직 트리 형식으로 잡으면은 일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발상할 때는 그 마인드 맵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인드 맵은 생각나는 대로 막 정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걸로 정리된 거를 로직 트리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되고요. 그 뭐든지 알면 간결해집니다. 논리는 간결한 게 좋고요. 어, 이렇게 전체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들어오겠지만, 하여튼 이런 구도다. 그래서 귀납 방법은 아까 구체적인 걸 통해서 결론 도출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 일단 아는 걸로 넘어갑시다. 연역 해설. 그래가지고 나열하고 해설형 이 두 가지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예들을 쭉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는 귀납형과 연역형이 있다. 귀납형이란 건 구체적인 사실에서 결론 도출하는 거. 연역형이란 건 가설을 통해 가지고 이 가설을 설정하고 그에서 나열하는 방식.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요. 요 두 가지의 논리 구조를 뺑그르르 돌려놓으면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요 귀납과 연역을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두 개를 결합시키면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넘어올 때 기본적으로 MEC하게 범주를 구성하고 YSO, 소호와에 맞게 논리를 전개를 하면 문제 해결 방법론도 잘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5분 남았네. 5분 남았어. 음. 지난번에도 요 도식 한번 지난번에 봤는지 기억들라나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다루는 건 요 사실들이 있어요. 사실들을 관찰합니다. 관찰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MEC하게 여러 가지 연계고리를 정리하면 인포메이션으로 바뀌어요. 그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바꾸는 걸 분석한다 그럽니다. 분석한다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 가능한 정보로 바꾸면 인텔리전스라고 불러요. 컨설턴트는 인텔리전스를 다루는 레벨까지 됐을 때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팩트를 데이터로 바꾸는 걸 서베이 한다 그러고요.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리서치한다 그래요. 음. 그리고 인포메이션 인터넷에서 가공하는 단계를 어널라이징 한다 그러고 요거를 다루는 단계가 됐을 때 컨설턴트라고 부른다. 요 구도에 대해서 계속 그 논리, 문제 해결 방법론 요 구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와이소 소화시라는 기본적인 논리 패턴 속에 있고 이쪽에 모으는 것 자체는 에미시하게 모아져야 된다는 것을 도식화시킨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 그 인지 프로세스의 그 기본 출발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안다는 과정은 요 감각, 오감 있죠, 오감. 육감이라는 건 신통력 같은 걸 육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을 통해 가지고 지각 과정을 거쳐요. 이 지각 과정이 이 전두엽으로 넘어오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각이 합쳐서 이 인지가 되면은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최종적으로 레코그니션 됐을 때 완전히 파악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에서 지각 인지 과정을 해서 인식으로 도달합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 뇌는 있잖아요.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뇌구조가 뇌간이라고요. 요거 그 반사신경부터 호흡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냥 자동방으로 작동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변형계라는 게 있고 이 변형계 밖에 심피질 요게 이제 전두엽, 후두엽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 이 변형계가 감정을 통제하는 곳이에요. 근데 요 내가 지각 인지하게 되면 있잖아요. 감각으로 들어와 가지고 변형계 심피질까지 가서 인식이 되는데요. 얘가 다 게이트키퍼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닫아버려요. 거기서 사고를. 그러니까 감각이 인식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변형계는요. 기분이 나쁘면 닫아버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인식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청소를 하는데 엄마가 청소 안 해? 그러면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그 작동이 뭐냐면 저 변형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뇌구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교육공학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환경, 교육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만이 그 인식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우리가 감각에서 인식까지 하는 과정에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각과 인지 과정, 요 과정에서 왜곡을 시켜요, 인식을. 음. 요 두 가지 과정에 왜곡을 시키는 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안 하면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공포감을 부여하면은 이게 왜곡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게 주로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공포는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 놀래잖아요, 애가.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그걸 달래주려고 해요. 그 그게 뭐냐면 아기 때 심하게 놀라버리면 저게 왜곡이 돼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아직 부모가 안 됐죠. 그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애를 놀래키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고 나면은 놀란 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돼. 뭐 하여튼 잘 해야 돼. 음, 음, 공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이야기해요. 공포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 공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중에 하나거든요. 아포칼립스라는 지옥의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월남전에 간. 그거는 월남전을 비판하고 이런 식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 그 코폴라 감독은 공포를 다룬 영화예요. 공포. 공포를 잘 다루지 못하면 미친다고 사람은. 음. 그래서 그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뭐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이 인지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우리가 지식을 다루는 비즈니스잖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면 쓸데없는 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지만 뇌가 칼로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 쓰면 피곤해요. 당연한 거야. 머리가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응.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방향이 완전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할게요. 음,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